EPR과 Bell Inequality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양자역학적 세계와 고전 클래시컬 월드 사이에 어떠한 차이, 그걸 이제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 가능하다든가 얽힘이 존재한다든가 한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EP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PR은 각각 아인슈타인, 포도르스키, 로젠 이 세 분의 초성을 따서 이니셜을 따서 EPR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 분이 쓰신 논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이 element of reality, 즉 실제라는 것인데요.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실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즉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실제론이란 무엇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 앞에서는 실제론, 그리고 경험론, 그리고 도구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론. 실제론에서 실제라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을 말합니다. 그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철학에서 실제론은 어떠한 실제가 인식 주체는 보통 인간일 텐데 어떠한 실제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는 주체와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즉, 그 인식 주체와 상관없이 실제는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실제론,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 현상을 이론으로 기술하는데 그 이론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하부 구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하부 구조가 실제이고요. 그 이론이 도입하고 있는 이론적 혹은 경험을 벗어난 추상적 존재자를 상정하고 정의해서 그 존재자로서 정의된 물리법칙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은 좀 복잡했지만 이는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 그런 관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의한 이론적 존재자, 예를 들어서 끈 이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끈이 실제로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개념이 존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을 전개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끈이라는 개념이 단지 계산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듯이 도입한 것이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은 많진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게 존재한다고 믿고 이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와 되게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인스트루먼털리즘, 도구주의고요. 이 도구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이 경험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경험론은 과학적 반복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론은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적 지식, 특히 실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관점들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가설과 이론들은 오로지 연역적인 추론이나 직관 또는 계시가 아니라 자연계에서의 기존의 관찰에 대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과학적 방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트루먼털리즘은 도구주의라고 부르는데 아까 실제로는 진짜로
그 어떤 존재자가 실제한다고, 그 세상에 실제한다고 믿고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라고 하면, 이 인스트루먼털리즘은 어떠한 과학 이론을 관측 가능한 현상을 조직화, 예측화하도록 하는 그런 형식적인 도구 혹은 장치라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즉, 관측 가능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관측 불가능한 어떠한 이제 실제론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자와 같이 관측 불가능한 감추어진 실제의 참모습은 알 수 없다고 여기고 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과학 이론에 의해 현상의 설명과 예측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 이론이 관측 가능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관측 불가능한 감추어진 실제에 대한 참된 기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잘 되어 있을 뿐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이론 선택을 그 올바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상을 잘 설명하는지 그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자 하는 거는 이 도구주의가 뭐 이 실제론이 좋다, 뭐 도구주의가 좋다, 뭐 유용하다, 아니면 도구주의는 뭐 재미없다, 밋밋하다, 뭐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학 철학적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들 조금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고 싶었던 거는 반도체에서 어떤 전하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니까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공식을 포뮬레이션 하니까 잘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설계한다. 약간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도구주의를 표현하고자 이러한 그림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관측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왔는데 그것을 이러한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에서 상정한 존재자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제 믿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뒤에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그런 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은 어떠한 물리량이 있으면 그거의 실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죠, 앞에서. 그리고 이런 아인슈타인의 실제로는 로컬 리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국소적 실제론이라고 말을 하죠. 먼저 로컬리티는 어떤 물리적 인터랙션이 어떤 유한한 스피드를 갖고 이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non locality고 이 non locality와 같은 말로 쓰이는 게 spooky action at a distance 혹은 이제 스푸키를 생략하고 action at a distance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것 non locality와 이것이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어떤 물리적 인터랙션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기반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소성을 봤으니까 이제 실제성을 봐야죠. 이제 국소적 실제론이라고 했으니까 이 실제론을 보면 어떤 측정, 어떤 경험의 측정과 관계없이 관측 가능한 물리적 성질은 그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건데 측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측정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존재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국소성과 실제론이 이제 잘 맞는 그러한 이론을 이제 complete theory, 완전한 이론이라고 말을 했고,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런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대표적인 완전한 이론이 되겠죠.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 곡률과 매트릭 텐서를 구하는 그러한 식에서 그 광속에 대한 텀이 있는 것을 한번 그 공식을 찾아보시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의 말에 따르면 이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양자역학적 성질들은 complete theory가 아니다, 즉 incomplete하다, 완벽하지 않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로스핀 퀀텀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스핀이 0인 이런 양자계가 있는데, 여기서 광자가 두 개가 동시에 생성되어 튀어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광자는 스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앵귤러 모멘텀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스핀 업이라면 하나는 스핀 다운,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게 스핀 업이고 어떤 게 스핀 다운인지는 일단은 모릅니다. 어쨌든 둘은 서로 반대의 스핀 방향이라는 것은 아는 상태죠. 왜냐하면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 각운동량은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두 광자가 1광년 동안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으로 얽혀 있는 거죠. 얘가 업스핀이고 다운스핀인 거, 그리고 동시에 다운스핀이고 업스핀인 거, 이 두 개가 이제 중첩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광년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떠한 양자 상태를 측정했는데 이게 스핀 업이라고 측정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걸 측정을 했는데 스핀 업이에요. 그럼 그 즉시 이것이 스핀 다운이라는 게 정해지죠. 지금 1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걸 측정한 게 여기까지 순식간에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국소성을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측정을 통해서 이것의 스핀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론에도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Hidden Variable Theory, 그리고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Local Hidden Variable Theory입니다. 뭐냐면 두 개가 각각 측정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가 이미 스핀업과 스핀다운을 가리키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는 변수고, 하지만 이 각각의 광자에 실제하는 그런 값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게 원래 안 정해져 있던 게 측정을 통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정해지는 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이 Local Hidden Variable Theory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지우고, 이 Bell Inequality 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벨이 나중에 이 Local Hidden Variable Theory가 맞는지, 아니면 양자 이론, 우리 코펜하겐 해석에 따른 그런 양자 이론이 맞는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했는데요. 이 Bell Inequality를 만족을 하면, 이제 Local Hidden Variable Theory가 맞다면 이 Bell Inequality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nequality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양자 이론이 맞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벨 이니퀄리티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CHSH measuremen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벨 이니퀄리티의 한 종류고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실험인데, 이 실험 세팅은 그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퀀텀 시오리를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 다 모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실험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찰리라는 그러한 제3자가 앨리스와 밥에게 두 개의 입자를 각각 나눠준다고 합시다. 두 개의 입자 정도는 이제 둘 다 동의를 할 수 있죠. 뭐 이게 얽혀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두 개의 입자를 이제 각각 보내줍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Q라는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거나 R이라는 베이시스로 측정을 할 수 있고, 밥은 S라는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거나 T라는 베이시스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 입자에 대해서요. 즉 어떠한 한 입자가 다가왔을 때 밥은 S 또는 T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요. S와 T 둘 다 동시로 측정할 수는 없고, 이제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Q나 R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측정 결과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어떠한 S, 즉 이 입자를 Q 베이시스로 측정한 값과 이 입자를 S 베이시스로 측정한 값, 그럼 Q와 S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은 똑같이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2일 수 있겠죠. 그것의 평균값, 그리고 앨리스가 R을 선택하고 밥이 S를 선택했을 때 그 두 결과의 곱의 평균값,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R을 선택했을 때 밥이 T를 선택했을 때 평균값, 그 다음에 앨리스가 Q를 선택했을 때 밥이 T를 선택했을 때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이번엔 마이너스를 해줘요. 이러한 평균값의 절대값이 로컬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에 의하면 2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이론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정을 하면 이 2보다 큰 값을 달성을 할 수 있고 2 루트 2까지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2 루트 2까지도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로컬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를 따를 때 왜 이것의 한계가 2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는 그 측정이 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미 값이 실제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앨리스는 Q 또는 R을 선택하고 밥은 S 또는 T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측정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떠한 값들이 나올지 히든 베리어블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번 측정을 할 때 만약에 앨리스가 Q를 선택했다면 플러스 1이 측정이 될 거고, R 베이시스를 선택했다면 마이너스 1이 측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밥이 S를 선택하면 플러스 1이 측정이 될 거고, T를 선택하면 플러스 1이 측정이 될 거다 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라고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히든 베리어블로 쓰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걸 앞에 붙이겠습니다. 이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해서 보시면 히든 베리어블 이미 측정하기 전에 이미 값은 실제해요.
실제하는데 앨리스가 Q를 선택하고 밥은 S로 측정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Q와 S를 곱한 값은 1과 1이니까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 이번에는 앨리스가 또 Q를 선택하고 밥이 이번엔 T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미 히든 베리어블이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서 이 측정된 결과 두 개를 곱해주면 QT 값이겠죠. Q와 T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도 이렇게 히든 베리어블이 이미 실제된 상태였는데 우리는 이 히든 베리어블이란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값은 어떤 히든 베리어블에 의해서 실제되어 있을 때 앨리스가 R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1 이게 그대로고 난 밥이 S를 선택해서 이 히든 베리어블에 의해서 플러스 1 그대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럼 R과 S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RS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겠죠. 그때 저희가 봤던 요 앞에서 봤던 이 수식에서 요 QS 값의 평균, 기대값 QS 값의 기대값을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히든 베리어블이 QRST가 있고 각각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하죠? 2의 4제곱해서 16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16가지가 전부 다 균등하게, 유니폼하게 확률 분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1이고 그리고 히든 베리어블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질 때도 16분의 1이고 모든 경우에 그렇게 16분의 1의 확률을 갖고 히든 베리어블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고요. 각각 QRST에 대한 그 히든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그 확률. 그런 히든 베리어블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어떠한 베이시스를 선택하는지는 서로 인디펜던트합니다. 히든 베리어블은 이미 실제되어 있는 거고 앨리스와 밥이 이 베이시스를 선택하는 거는 그 실제된 이후에 이미 이 값은 이미 존재한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히든 베리어블 값과 앨리스와 밥이 베이시스 선택하는 사건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 QS 값을 알고 싶으면 이 QS 값에 대한 기대값을 알고 싶으면 히든 베리어블들의 확률에다가 각각의 QS 값 곱한 값을 이게 실제 나온 값이겠죠.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기대값이 됩니다. 이게 기대값의 정의죠. 만약 이게 히든 베리어블 이게 독립적이지 않았다면 뭐 앨리스가 Q를 셀렉트 할 때 그리고 밥이 뭐 S를 선택할 때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졌을 수도 있죠. 확률 분포가. 하지만 우린 그러지 않고 독립적인 거죠. 그게 히든 베리어블 시오리고.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봐도 이게 기대값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 RS, RT, QT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만 달라지겠죠. 방식으로 이제 기대값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럼 S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값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될 건데 여기 뒤에 있는 값을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QS, RS, RT, 마이너스 QT 해서 앞에 두 개를 S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두 개를 T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Q 플러스 R과 R 마이너스 Q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입니다. 왜냐? 여기는 네 가지 변수 Q, R, S, T는 전부 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Q와 R이 같으면 이게 0이 될 거고 Q와 R이 서로 다르면 이게 0이 될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s와 t 또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S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확률 분포가 극단적으로 되는 경우를 보면 일단 이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했고 그럼 이 값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2라고 할 때가 가장 큰 값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네. 그리고 S는 최소값이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최대값이 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를 보면 이건 상수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건 어떤 건가요? 모든 확률의 합이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고 마찬가지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이 S값은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S의 절대값은 Local Hidden Variable Theory에 의하면 2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양자 이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값이 예측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찰리가 나눠주는 이 두 개의 입자가 이제 양자 이론을 말하는 삶이니까 다음과 같이 얽혀 있다고 말을 해봅시다. 지금 이게 양자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측정 베이시스들은 여기선 측정 오퍼레이터들, 모든 측정 오퍼레이터는 이제 헐미션이라고 예전에 말을 했었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Q와 R은 앨리스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밑에 A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S와 T는 밥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밑에 B를 써줬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각각 나타낸 거고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각각의 오퍼레이터들 잘 아시겠지만 이 Z는 이러한 행렬이고 X는 이러한 행렬이고 다음 여기 S와 T도 이제 이것들 Z와 X를 이용해서 행렬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여기 있는 Q, R, S, T는 모두 아이겐밸류가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모든 측정의 결과는 양자역학의 공리에 따라서 모든 측정의 결과는 그 측정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값만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전부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측정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앨리스와 밥이 나눠진 양자 상태가 이렇게 되고 각각의 측정 베이시스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값들을 구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이 S값. 그리고 양자 역학에서는 이 expectation value를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 QS expectation value는 루트 2분의 1이고 RX expectation value는 루트 2분의 1이고 RT expectation value는 루트 2분의 1이고 QT expectation value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서 또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또 더하기가 될 테니까 2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각각의 자세한 계산은 제가 뒤에서 QS만 간단히 해놓았는데요.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결론부터 보자면 되게 간단하게 2 루트 2가 나와버리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가정을 하면. 그럼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람들이 실험을 했을 때는 2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보다 큰 값, 그리고 잘 설계를 한 경우에는 거의 2.828 막 이렇게 2루트 2와 굉장히 굉장히 가까운
값을 얻은 실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QS의 평균값을 볼 때, expectation value 값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expectation value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고, 여기서 Q와 S를 각각 넣고 그 다음에 F 사이를 각각 넣어줘서 계산을 쭉 해본 겁니다. 쭉 해보니까 루트 2분의 1이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 보셔서 이게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BQIT 8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